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니찬 공포 일본 괴담 깃들어 사는 것입니다. 되게 길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고 바로 깃들어 사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던 무서운 이야기를 투하하겠음. 그 당시 나는 지방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고 같은 과 녀석들과 때를 지어서 자주 놀았었다. 가끔 끼어 노는 녀석들을 포함해 남자 4명에서 6명, 여자는 4명, 자취하는 녀석의 방에 모여서 술판을 벌일 때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재밌었겠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걸 유난히 싫어하는 여자애도 있었는데 이 아이를 A라고 하겠다. A쪽이 나와 특히 사이가 좋은 아이였다. 괴담을 좋아하던 여자애가 B인데 B도 딱히 4차원 계열은 아니었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체험담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다른 스레드에서 재밌게 본 얘기를 들고 온 게 아닌가 싶은 무서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아이로 실제로는 귀신 같은 걸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저 같은 스타일이네요. 네. 오히려 A쪽이 귀신이 보여 같은 소리를 했었고 A는 항상 B를 꺼리는 눈치였다. 둘이서만 노는 일은 절대 없는 데다가 모여서 놀더라도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여서 나와 다른 한 명, 그 A에 보인다라는 말을 믿는 놈은 그 놈이 C래요. C. 보인다라는 말을 믿는 놈 C는 정말로 영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난삼아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어느 날 B와 사이가 좋은 남자 하나가 심령 스팟 이야기를 꺼냈다.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B도 다른 놈들도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담력 시험 투어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자리에 없던 녀석들도 불러내기로 해서 나는 A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다. 나 자신은 굉장히 가고 싶은 쪽이었지만 A는 분명 싫어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지금 어디 근처에 갈 거야? 근데 담력 시험 겸해서 가는 거기도 하고 안 오는 녀석들도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자 A가 말을 가로막듯 혹시 가려는 곳이 그 엄청 큰 빈집 거기 말하는 거야? 거기서 담력 시험을 하겠다고? 그 집 뒤쪽에 뭔가 있다더라고. 가지 않는 편이 좋지 않아? 아니 가지마. 다른 애들 집에서 술 마시면서 무서운 얘기하는 게 더 낫잖아. 일부러 그런 데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웬일로 A가 괴담 이야기를 꺼내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잔뜩 신난 친구들은 한창 담력 시험 준비 중이었다. 지금 애들 다 가려는 분위기인데다가 넌 내키지 않으면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자 A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B도 가? 라고 물었다. 가. 지금 제일 위욕 넘치는 상태야. 그렇구나. 그럼 나도 갈 테니까 조금 기다려줘. 놀랍게도 A는 정말로 담력 시험에 참가하게 됐고 B와 같은 차에 타게 됐다. 결국 못 오는 녀석들도 있어서 총 6명이서 외건 한 대를 타고 출발을 했다. B는 약간 눈치가 없는 구석이 있어서 A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었다. 차 안에서 처음에는 신나게 떠들어댔지만 금방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조금 지쳤나봐. 졸려. 졸린 듯 하품을 해대는 B에게 A가 좀 자는 게 어때? 도착하면 깨워줄게. 고마워. 미안. 조금 눈 좀 붙일게. B는 운전 중인 녀석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A는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근데 도착할 때까지 B는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완전히 숙면 상태였다. 아니, 폭면이었다. 그냥 자게 둘까? 라며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A가 데리고 가자. 놓고 가면 나중에 화낼 거 뻔하니까. 라며 B를 잡아다 강제로 자가용에서 끌어냈다. 하는 수 없이 C가 B를 업게 됐는데 A는 계속 B의 손을 잡은 채로 다른 차를 타고 온 녀석들이 도착한 뒤 제일 앞에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곳에 있는 오래된 집은 평범하게 기분 나쁜 빈집이었는데 다들 꽤 흥분하기 시작해서 우와, 야씨, 와 개무서워 막 이런 소리를 해댔다.
B는 여전히 잠든 채로 A는 여전히 B의 손을 잡은 채였다. 드디어 본격적인 코스에 들어가서 집의 뒤쪽으로 가보니 오래된 우물 같은 것이 덩그러니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마른 우물 안에 작은 일본식 인형의 집 같은 것이 있었다. 되게 기분 나쁘네요. 뭐야? 라며 누군가가 몸을 들이미는 순간 A가 물러서! 라고 동시에 외쳤다. 들여다보던 녀석이 그 소리에 놀라서 몸을 다시 바로 하고 나자 딸깍인지 끼인지 웬 금소금 같은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물러서! 빨리 물러서! 어서 이쪽으로 와! A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이미 주변은 진즉에 엄청 기분 나쁜 기운으로 충만해 있었다. 덜컥덜컥 잘그락잘그락 하는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렸다. 게다가 점점 그 소리를 늘리는 듯이 들려왔다. 뭔지도 모르겠는 우물 안에서 이쪽을 향해서. 얼른 도망치고 싶은데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옆을 보니 역시나 친구는 주저앉아 있었고 소리는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때쿤, 좀 더 이쪽으로 와. A가 소리를 지르며 내 손을 잡아다 무엇인가를 꽉 잡게 했다. 내가 꽉 잡고 있는 것을 본 A는 이번에는 바로 옆에 주저앉아 있는 녀석을 필사적으로 끌어다 또 무엇인가를 붙잡도록 했다. 뭐랄까, 잘 보니 내가 잡고 있는 건 B의 오른발이었고 아까 주저앉아 있던 녀석이 잡은 건 B의 왼손이었다. B의 오른손은 A가 잡고 있었다. C는 여전히 B를 업고 있었다. A는 B의 손을 여전히 잡은 채 필사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끌고 갔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신 차려보니 눈앞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 하얀지 조금 회색이었는지 아니면 반투명한지 연기인지 그림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 뭔가가 우리들 앞에 있던 것이다. 마침 그 주변에서 잘그락 덜컥덜컥 같은 금소금이 귓속에 울려 퍼졌다. 아니, 이렇게 쓰면 그 연기 같은 게 금소금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아니었다. 우리들은 연기인지 그림자 같은 것에 등을 보고 있었고 그게 금소금을 내는 보이지 않는 어떤 녀석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광경이었다. 잘때쿤, C군, 움직일 수 있겠어?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A가 소리치는 말에 우리들은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자동차로 향했고 어떻게든 올라가서 도망쳐버렸다. C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긴 했지만 금소금만이 꽤 오랫동안 들려왔다. 그 후 돌아가는 길까지 한참 숙면 중이었던 B에게 아무 일도 없어서 깨우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돌려보낸 후 모두 덜덜 떨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술을 마셨다. 며칠 후 A를 붙잡고 경위를 물어보니 A는 질색한 듯한 얼굴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우물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것이었다는 건 예상대로였다. 집 앞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집 뒤편의 우물을 보면 안 돼 라는 모양이었다. 문제는 우리들을 구해준 묘한 그림자였는데 A는 굉장히 싫은 듯한 얼굴을 하고 그건 B에 뭐라고 해야 하나? B에게 들러붙어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A가 B를 피했던 건 그녀를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B에게 붙어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 못해 섬뜩한 존재였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B에게 붙어있는 귀신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위화감이 느껴졌다나 어느 날 B에서 나온 그것을 보고 문득 눈치채게 되었다는 모양이다. 그것은 B의 안에 있는 것이라고. B가 그것이 존재하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출입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B 자체가 그것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 A도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그건 B한테서 나왔다가 다시 B의 안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른 영적인 것들 모두 B를 피하는 모양으로
아마 그것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건 우리들을 지켜준 것도 아니고 B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문이나 집이 망가지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하나 싶다가도 B는 정말로 귀신을 믿지 않는 데다가 평범한 귀신도 아니라서 쫓아내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냥 뒀던 건데 나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어. 라고 A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B를 심각한 위험에서부터 지켜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정말로 위험한 장소에 간다는 것을 알고 멈출 수 없다면 B 안에 있는 그것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따라갔던 것이라고 한다. 그게 지키고 있는 건 B뿐이야.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우물에서 나온 뭔가에게 잡혀서 바로 생을 마감했을 거야. 잘때쿤도 다른 애들도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진 걸 얼머무리려고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대체 뭘까? B한테 붙어있다는 거 꽤 좋은 거 아냐? 결국 지켜준다면 말이야. 라고 말하자 A는 부러운 듯 무시하는 듯 복잡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있잖아 잘때쿤. 네 뱃속에 기생충이 살고 있는데 그게 부화할 때까지는 널 지켜줄 거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정말로 기쁘게 생각되겠어? 어쩐지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B에게 깃들어 있는 것은 어쨌든 자신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 B 안에 있다가 얼굴을 내밀었다가 할 뿐 자칫하면 B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언젠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B를 부수고 나갈지도 모르는 데다가 주변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B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냥 둘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말한 A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물에서 나온 것도 정말 굉장했어. 신이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평범한 영능력자라면 분명 질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놈이었다고. 그런 것과 맞서는 B의 그것도 그래. 우리가 뭘 하고 말고도 없어. 그날로부터 꽤 시간이 지나 나도 A도 B도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때 일이 생각나서 투하해봤어요. 글을 썼다는 거죠. 덧붙이자면 생각난 이유는 B에게서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건강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전하니 B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게 얌전히 있어준다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 A는 B가 지금도 그것을 짊어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영과는 다른 그리고 인간의 안에 사는 뭔가라니 대체 뭘까요? 아니 우물 안의 미니하우스에서 나온 금속음도 신경 쓰이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 누군가 짚히는 게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긴 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글이 있네요. 위에 우물 속의 미니하우스와 아는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것의 이야기를 쓴 그 사람입니다. 타이밍 나쁘게 글을 쓰게 되어 유감입니다. 참고로 그 이후 접속 규제에 걸려버렸음. 유유. 뭔가 욕을 했나? 오컬트판에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싶었는데요. 여담이지만 B는 무서운 이야기와 함께 종종 리얼 영적인 체험을 해보고 싶어. 한 번도 겪어본 적 없거든. 같은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 이야기 전후에도 담력 시험이나 코쿠리상 같은 것을 재미삼아 해보기도 했던 모양인데 전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이후 A가 말한 것에 의하면 불가능할 거야. 그건 B 본인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 데다가 다른 영은 영감의 유무를 논하기 이전에 그 어떤 존재도 B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으니까 우물 속의 그 소리는 평범한 영이 아니었으니까 접근하려 했던 거겠지만 그러니까 B 안에 그것도 B를 잠들게 해서 전력으로 보호하려 했던 게 아닐까? 이건 내 상상이지만 이라고 A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밤은 A가 그렇게나 소리를 질렀는데도 B는 잠을 깨려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그로부터 훨씬 전 B가 잡담으로 집에서 혼자서 코쿠리상 그런 강령술을 했었는데 반응도 없고 뭐 졸리기까지 해서 그대로 자버렸어. 이런 거 꽤나 성공하기 힘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아주 제대로 성공했다 라던가 그렇다면 그때 분명히 뭔가가 나타난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렇겠네요. 귀신이 나오면 이제 졸리게 해버리니까 이 안에 B 안에 있는 무언가가. 여기까지 이제 프롤로그 1편이었고요. 바로 2편으로 들어갈게요. 2편 제목은 저주받은 집입니다. 이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썰을 이렇게 여러 개 엮은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무래도 A가 학생 시절의 친구, 그러니까 F라고 하겠습니다. 학생 시절의 친구에게 부탁받아 둘이서 B의 집을 방문하게 된 모양입니다. 무언가가 지금도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B의 아이가 안전한지 어떤지 뭐 알고 싶었다나. 최근 돌아오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지 말걸 이라고 하긴 했지만요. A에 의하면 B는 교외에 한적한 곳에 살고 있었으며 기쁘게 맞아줬다고 합니다. 휴일에 찾아간 탓에 B의 남편분과 아이와도 인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시 무언가는 여전히 B의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A와 자랐다고. 크기가 커졌다는 건지 강해졌다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제대로 된 존재가 됐다고 해야 할지. 아무래도 형태나 얼굴 그런 윤곽 같은 건 잘 안 보였지만 말이야. 연기에 비유하자면 짙어졌다. 그림자로 이야기하자면 입체적이게 되었다라는 느낌? 기운도 더 강해져서 여기저기 퍼트린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 방사능 같은 게 더 퍼진 것 같은? 솔직히 완전 소름 끼쳤어. 야바이. 또 A와 F가 가까운 역에 내렸을 때부터 거리 그 자체에 엄청 기분 나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닌 F마저도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을 비추면서 F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이는 사람이 아닌 F마저도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을 비추면서 왠지 특이한 곳이네 여기. 애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조용해서 그런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곧바로 B네 집에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A는 B의 집 방향에 짧은 길을 가는 동안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상태인 것들을 놀랄 정도로 많이 봤다고 합니다. 너무 비참하게 죽은 탓에 성불하지 못한 거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본다든지 성질이 좋지 않은 동물령 같은 것들이 우글대고 있었다고. 실질적인 영뿐만이 아니라 원념이 뭉친 공기덩어리 같은 곳이라든가 엄청 오래된 나쁜 기운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도 해서 정말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거리 자체가 사념덩어리로 보여서 정말 무서웠어. 나 혼자였으면 분명 집으로 돌아갔을 거야. 하지만 F가 나를 귀신 이야기나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싫었고 이미 우리 뒤에 씌인 것도 있었거든. B네 집에 가면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해서 그대로 가게 됐어. 그래서 서둘러 B의 집에 도착하니 그 안까지는 변함없이 아무것도 얼쩡되지 않는 것 같았고 B의 집 안은 B가 짊어지고 있는 무언가의 기척으로 충만하다는 것 외에는 꽤 깨끗해서 오히려 안심했다고 합니다. B의 남편분, 아기 둘 다 이상 없었어. 하지만 그런 계열, 그러니까 영적인 쪽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었어. 예전부터 좋은 것, 나쁜 것 어느 쪽도 느끼지 않아서 그 덕분에 어느 쪽의 영향도 받지 않은 채 평생 이쪽 현실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이 가끔씩 있잖아. B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해. B 남편분도 아기도 수호령이 보이지 않았거든.
수호령조차도 그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어서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싶어. 너무 세서 수호령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 두 사람 모두 B가 없을 땐 수호령이 다시 돌아와 주는 건가? 라고 A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간만에 만난 김에 서로 근황을 이야기해보니 B의 취미라고 해야 할까? 괴담을 좋아하는 것은 건재하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새 건물의 위치도 좋고 넓고 좋은 집이어서 F가 그것을 칭찬하니 웬걸 B의 집은 주변에서 재수없기로 악명 높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빈도로 집주인이 바뀐 탓에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도 B의 가족이 열 몇 번째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사고나 자살 사건이 여러 번 있었던 데다 그 외에도 나쁜 일로 나가버린 주인이기도 해서 덕분에 그쪽으로 유명한 집이 되어버린 탓에 집세가 파격적으로 쌌다고 합니다. 오, 도움이 됐는데? 부동산 사람이 안내를 해주긴 하셨는데 그렇게 추천하진 않았었어. 근처 사람들도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정말로 괜찮아. 있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무리해서 참지 말고 바로 이사하는 게 좋아. 이런 이야기나 해서 미안한데 그 집 지나치게 사정이 많아서 조심해. 뭐 이런 걱정도 많이 받았어.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 남편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난 오히려 귀신이 있다면 보고 싶기도 해서 말이야. B는 태평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건 말뿐이었어. 우리 여기 산 지 반년 정도 됐는데 전혀 아무 일도 없었어. 근처만 해도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데다 건널목에서 치인 애도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거랑 다를 바 없잖아. 우연히 이 집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당한 탓에 저주받은 집이라는 소문이 나버린 것 같아. F는 그렇구나 라고 수긍한 모양이었지만 A는 얼굴이 굳어지는 걸 억누르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가 말하길 아마 그 집은 진짜 저주받은 집일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 나쁜 것이 깃들어버린 장소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위치 관계나 근처에 연못이나 바다가 있다거나 뭐 그런 방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쁜 것을 끌어다 축적해버리는 장소가 생겨버린다고. 그 장소가 건물 안에 기밀성이 높은 방 안이 되면 쓸데없이 모여든 것들이 나갈 수 없게 돼. 거기에 나쁜 것들이 모이게 되면 다른 장소는 깨끗하게 된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근데 그곳에 B가 살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그렇다면 A의 표현에 따르면 거리에 바퀴벌레나 진해, 땅벌 같은 것들이 전부 모여든 해충으로 가득한 방 한가운데에 갑자기 특대 사이즈의 살충제를 피워둔 셈이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B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는 B의 집도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을 생각이야. 저것들이 좀 더 흩어지고 진정되기까지 몇 년이고 걸릴 것 같은 상황이었어. A의 말로는 B의 남편과 B의 아이는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한 B의 무언가의 기운에 둘러싸여서 점점 물들어가며 살 것이고 대부분은 피해가는 데다가 그럭저럭 영적인 존재들에게 해를 입기 어려운 성질이니까 라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길에 B 남편이 역까지 바래다 줬을 땐 길에 우글대던 나쁜 것들이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왜냐면 B의 기운이 B 남편한테 묻어 있으니까 B의 남편도 무서워하겠죠. 영적인 존재들이. 문제가 된다면 아마 근처에 사는 사람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뒷맛이 나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맛이 나빠서 미안해요. 저도 왠지 찜찜해서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마 A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A는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화에 나오는 슈퍼 영능력자처럼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와는 엮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나하나 신경 쓰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위험에게서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B가 부럽지 않느냐라고 다시 물었을 때에는 거북하지만 확실히 고개를 가로저어 보였습니다. 절대 부럽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것이 내 몸에 사는데도 나 자신은 모른다니. 죽어도 싫어. 잘 설명할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호받는 게 된다고 해도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영과는 어딘가가 다른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감정이 없다 였습니다. 위화감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 영이란 어떤 의미로는 마음을 밖으로 드러낸 듯한 존재라서 사람도 동물도 분명히 뭔가 색이라고 해야 되나? 감정 같은 게 보여. 살고 싶다라던가 괴롭다라던가 어떤 단순한 것이라도 그 정념을 기초로 이쪽 세계에서 재앙을 내리거나 수호를 하기도 해. 하지만 B의 그것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 뭔가 의도가 있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근원이 되는 감정이 일관적으로 아예 보이지 않아. B 안에서 나올 때도 B 안으로 돌아갈 때도 우물에서 나온 것과 맞부딪힐 때 그마저도 전혀 느껴지질 않았어. 영적인 것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 뭘까?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엄청 그 대학교 때부터 있던 그 영이 지금은 엄청 강해졌나 보네요. 말도 안 되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이야기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 제목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그 깃들어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라는 걸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여자 사람 친구 B의 전 남자친구 E라고 하겠습니다. 그 B의 전 남자친구 E에게 들었던 작은 일화가 생각나서 여기 글을 씁니다. E는 딱 한 번 B를 집에 데려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귀었던 역대 여자친구들에게는 친절하고 예의가 발랐던 E의 여동생이 B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무례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머리에 차를 끼얹거나 욕을 퍼붓거나 무례하다기보다는 거의 괴롭히는 수준이었다고. 어쨌든 굉장히 싫어하는 듯한 분위기여서 귀엽고 B는 여동생을 부엌에 부르고 B를 방에 남겨둔 채 E의 어머니와 이 둘이서 여동생에게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E의 여동생이 하는 말이 뒷뜰묘에 부처님들이 모두 미친 듯이 날뛰면서 무서워하고 있어. 그런 여자가 집안에 있는 거 나도 싫어. 라고 했단다. 이도 이 어머니도 여동생의 말에 질려버려서 상대도 하지 않았고 우겨대는 동생을 조만간 신경외과라도 데려가자 라고 생각한 E는 대화를 그만두고 B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웬걸 B는 방석을 베고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깨워도 깨어나지 않는 B를 이 어머니가 언짢게 보는 데다가 이 여동생은 쫓아내라고 시끄럽게 굽는 통에 어쨌든 E가 B를 데리고 나가게 됐고 그대로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여자들끼리 서로를 괴롭히는 이야기지만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동생이 말했던 대로 이 집안의 뒷뜰에는 넓은 묘지, 너머에는 절, 아무튼 그 넓은 묘지가 있었고 E가 B를 차에 태우고 떠난 다음날 그 묘지에서 큰 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룻밤 만에 쓰러진 묘비가 수십 개, 완전히 두동강이 같거나 금이 같다거나 지워진 듯 표면의 문자가 사라진 것까지 있어서 비석 몇 개가 못쓰게 되었다거나 그 뒤 E가 어머니에게서 집 근처 소문을 들은 것에 의하면 몇몇 집이 아무리 묘비를 고쳐도 다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한 집이 영능력자에게 부탁해봤지만 안 되겠네요. 몇 번을 고친들 이제 조상님을 다시 불러와서 평화롭게 잠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새로운 맷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나.
B의 그것과 묘지의 부처님이 맞붙기라도 한 걸까? 그보다 이 여동생은 보이는 사람이었던 건가? 그것과 싸우다 사라진 부처님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뒤 A에게 물었더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보다 정말 불쌍하네. 자기 집에서 편히 쉬던 중에 옆집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사 온 것 같은 뭐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목이 그거였구나. 원자력 발전소. 너무나도 이 파장이 센, 너무나도 강력한 영이 갑자기 옆에 와버리니까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깃들어 사는 것,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이었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깃들어 사는 것 증표입니다. A가 B의 집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하나 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A 쪽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도 있어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쪽도 뭐 뒷맛이 좋지 않은 이야기라서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기라도 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가 친구인 F와 함께 B의 집을 방문했을 적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죽어버렸다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전에도 썼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정도로 B는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프지. 어린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은 특히 죽을 정도로 힘들 거야. 나도 우리 애가 어른이 되기도 전에 나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걸. 그치 하고 F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인 B는 갑자기 떠오른 듯 초등학생 때 같은 반 애가 사고로 죽었어. 그 애 어머니는 반광란 상태였지. 장례식에도 찾아갔었는데 어머니께 갔더니 엄청난 기세로 노려보기 시작하면서 너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째서 우리 애가? 라고 소리를 질러대서 엄청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네.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한 B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B의 십수년 전 이야기, 내가 A로부터 들은 이야기, 각색 조금이라 거기에다가 각색을 좀 조금 해가지고 이 이야기 어렵겠지만 그 이야기는 바로 아래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B의 아버지는 예전 몇 년에 한 번씩 정근으로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3, 4학년 즈음 시골에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베드타운화가 막 시작된 참인 것 같은 마을이었고 초등학교에는 전학해온 타지 사람과 마을의 토박이 이 두 부류가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B는 동급생 여자아이의 집에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그 집은 그 지역에서 유서 깊은 집안이었는데 B 외에도 타지인, 토박이 상관없이 몇 사람이 초대받아서 혼자서 온 아이도 부모와 함께 온 아이도 있어 B도 B 어머니와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크고 멋진 집이었는데 마침 지역의 작은 행사 시기여서 동급생의 형제, 친구들 모두 부르고 근처의 친척까지 모두 찾아와 작은 축제를 벌이고 있던 때라고 합니다. 술과 과자, 요리가 나오고 아이들은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해가 질 즈음 그 집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모두를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할 일이 있으니 공주님인지 무녀님 같은 그 역할을 맡아줄 아이를 모집한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상도 뭐 도구도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꼭 새로 이사온 타지인 분들의 자제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라면서 백색의 예쁘고 하늘하늘한 옷을 본 B가 저요 하고 제일 먼저 손을 들었고 A가 그것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다. 그 집사람이 그 집에
그 집 사람이 B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고 화장을 해주었고 흰 천을 뒤집어 쓰고 가마 같은 것 위에 올라타서 엄청 신이 났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B 어머니께서도 어머 너무 귀엽다 B 라고 기뻐하시며 사진을 찍기도 했었다고. 그 집의 아버지, 다시 말해 당주의 설명에 따르면 가마를 타고 근처의 신사에 간 후 가마를 짊어진 사람들이 가마를 내려놓고 일단 가마에서 거리를 둔다. 그럼 공주님은 가마에서 내려와서 신사 안으로 들어간 후 공약물과 술을 놓고 오면 된다. 신사 안에서 기다리면 데리러 오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몇 명의 남성이 B를 태운 가마를 짊어지고 일행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너무 난리를 쳐서 그런가 가는 도중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엄청 졸린 거야. 꾸벅꾸벅 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서둘러서 신사 안에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잠이 오는 거야. 어쨌든 적당히 공약물이랑 술을 바치고 거기서 골아 떨어져 버렸어.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가마꾼이 데리러 와보니 완전 숙면 중이어서 그분들한테 엎혀가지고 돌아갔대. 민폐 끼치지 마! 라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거기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번엔 체력이 완전 떨어져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지 뭐야. 3일 정도 고열로 고생했는데 엄마한테 난리 치다가 그런 장소에서 자버리니까 그렇지 하고 꾸중 들었다니까. B가 잠들어 있는 동안 축제날 밤에 있었던 토박이 어른들이 꾸준히 병문안을 와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때 동급생의 어머니가 자주 찾아와 몸 상태는 어떤지, 이상한 꿈에 시달리지는 않았는지 등 B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병문안으로 공주님 이상까지 들고 와주셨었지. 내가 무척 마음에 들어 했었으니까 방에 걸어놔도 된다면서. 게다가 그 신사 부적이나 축제 때 썼던 공약물 같은 것까지 주더라고. 민폐나 잔뜩 끼쳤을 뿐이었는데 전혀 화내지도 않고 정말 상냥했었어 그 아주머니. 그런데 B가 드디어 열이 내려서 회복되자마자 학교에 가보니 그날 초대해준 집의 아이가 B가 다 낳기 전날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B 어머니와 B가 장례식장에 찾아가니 둘을 본 동급생의 어머니가 엄청난 기세로 울부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네가 살아있는 거야? 왜 우리 애를 데리고 가버린 거야? 그거랑 같이 가는 건 분명 너일 텐데 증표는 어디다 둔 거냐? 같은 소리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늘어놓기 시작해서 B 어머니가 그 흰 위상을 돌려주려 하자 동급생의 어머니는 다시 격분하여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라고 울부짖기 시작했고 B와 B 어머니는 선향도 올리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울었지만 나중에 엄마가 말해줬어. 내 아이가 나보다 빨리 죽으면 누구라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상해질 거라고. B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엄마도 그렇게 되어버렸을 거라고. B 잘못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지금은 정말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해. 그리고 A가 나에게 해준 추가 설명. A의 추측 포함입니다. B가 좋아하는 괴담 종류가 자동차나 엘리베이터가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인가? 솔직히 왜 눈치채지 못하는 거야 싶기도 해. 흰 기모노에 흰 머리천이라면 그거 공주님이나 무녀 같은 게 아니라 신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놀란 저조차도 상당히 둔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마를 타고 신이 사는 신사까지 옮겨져 술, 공약물과 함께 혼자서 남겨지는 것. 흰 기모노에 흰 머리천을 걸친 여자라면 분명 그 전용 탈 것이 실제로 있을 정도로 오래되고 확실히 자리 잡은 축제라면 보통 중요한 역할을 신참의 아이에게 맡기진 않겠지. 게다가 같은 연배에 그 집 아이가 있는데
그 즈음이라면 B의 그것도 아직 작은 상태였을지도 모르겠네. 고열로 계속 잤다고 한 걸 보면. B 일가는 얼마 후 아버지의 정근으로 인해 마을에서 이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 동급생 집안에게는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했고 또 그 집에 사고나 병이 거듭 찾아와 다른 아이,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형제가 입원하기도 해서 그 일로 워낙 바빠 보인 탓에 말도 걸어보지 못한 데다가 결국 그 흰 의상을 다시 돌려주지도 못해서 지금도 그 의상은 B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B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슬프고 힘들고 슬픈 거구나 같은 데서 충격을 받고 지금도 청소나 이사를 할 적 그 의상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문병 선물로 이 옷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A의 의견으로는 그 낡은 흰색 기모노는 마킹이라고 생각했어. 난데없이 딱 봤을 때 라고 합니다. 묵직한 비단 재질로 아이가 입으면 질질 끌리겠다 싶은 사이즈인 그 기모노에는 전체적으로 미세하고 치밀한 어떤 문자나 문양 같은 것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은은하게 배어있던 향냄새 같은 향기와 함께 묘하게 비린내라고 해야 할까? 저쪽 세계의 냄새 같은 것이 났다고 합니다. A가 말하길 동급생 일가는 B가 살아있는 데다가 좀처럼 가질 않으니까 굳히기로 신부의 증표인 혼례의 의상을 B의 집에 가지고 간 것은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추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사의 주인은, 그러니까 C는 뭔가 아마도 그 B의 그것에게 저지를 당해 결국 B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인이 날뛴 결말이 그게 아니었을까 라고 했습니다. 신사의 주인이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이상한 거를 달고 있는 여자애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신이 노를 한 것 같아요. 노한 것 같아요. 혹시 정말 그런 거라면 이라고 생각하니 엄청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B를 포함한 타지 사람의 아이를 집으로 초대한 동급생 일가의 아이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또 예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아이를 보내게 된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었을지, 어쨌든 뒷맛이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갖고 있어, 볼래? 하고 B가 보여준 사진이 몇 장인가 있었어서 A가 B에게 부탁해서 한 장 빌려와 저에게 조심스레 보여주었습니다. 흰 기모노를 입은 어린 B를 휘감은 듯한 몇 개의 검은 실이 찍은 사진을요. 이게 뭔 소리야? 흰 기모노를 입은 어린 B를 휘감은 듯한 몇 개의 검은 실이 찍힌 사진인가 보네요. 포커스를 벗어난 나뭇가지가 찍힌 건데 꼭 심령 사진 같지? 라고 B가 말했다고 합니다만 나뭇가지라기보다는 검고 큰 손이 B를 붙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덧붙여 B의 윤곽 주변에 회백색에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흰 기모노를 입고 있으니까 라는 말보다는 그 우물의 미니하우스 사건에서 본 흐릿한 그 모습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B 어머니는 몇 년 전 친구와 반 장난으로 영능력자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능력자는 이 소녀는 아주 강한 산신에게 홀려 있습니다.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다음 생일을 맞기는 힘들 겁니다. 라고 단언을 했다고. 그 소녀가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힘들어서 아 그래요? 라고 말하고 돌아와 버렸어 라는 말을 B 어머니에게 듣고 둘이서 뿜어버렸다고 B가 말했다고 합니다. 억측뿐인 시원스럽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였네요.
여기까지가 깃들어 사는 것 증표였는데요. 그러면 어째서 B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까요? 정말 궁금한데? B가 애초에 귀신도 못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뭔가가 있겠죠. 뭔가 B를 살리는 엄청난 무언가가 또 B한테 있는 것 같아요. 자, 깃들어 사는 것, 반지입니다. 사실 학생 때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 투고합니다. 이번 글은 우물 사건 때와 같이 제 직접적인 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가 학생 시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 E의 이야기는 전에도 썼을 것이다. E는 우리 무리가 아니어서 우물 사건과는 관계가 없었다. B와는 졸업 직전에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되었지만 이후 취직 문제 같은 것으로 멀어져 헤어지게 되었다고 들었다. 아마 지금까지도 B 안을 출입하는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 학생 시절 B가 E에게 받은 반지를 친구들에게 자랑한 적이 있었다. 금, 은을 섞은 반지로 여자친구들 말에 따르면 꽤 좋은 물건이었지만 반지에 대해 A가 엄청 미묘한 반응을 보였었다. 우물대 일이 있고 난 뒤라서 나중에 살짝 저 반지에도 뭐가 있어? 라고 A에게 물어보았다. 조금 심각한 것 같아. 근데 어쩌지? 잘 됐군. 주변에 불제 같은 거 할 줄 아는 사람 없지? 나는 A 외에 실제로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모른다고 말하니 A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A는 자기 자신은 보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경험의 근거에 위험해 보이는 것은 피하는 정도였을 뿐이라 영능력 관련 연줄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B가 반지를 빌려줄 리 없고 불제해주는 곳에 B 본인을 데리고 가면 일단 B의 그것과 얽히게 될지도 모르니까 라는 말을 들으니까 나조차도 B에게 반지가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소리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그런 곳에 관심이 많은 B가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광경이 생생하게 상상되었다. B는 그게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내가 말하자 A는 복잡한 얼굴로 그렇긴 한데 그게 좀 하고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다. 다음날 대학교 안에서 A가 사고로 다쳤다. 버려진 유리에 크게 베어 대학 내 보건관리센터에 옮겨진 A는 그때 같이 있던 같은 과 녀석에게 자신의 짐을 가장 가까운 강의실에 갖다 놔 달라고 나중에 가지러 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고 후 그 녀석과 내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지갑이나 귀중품 같은 건 그냥 방치하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내가 그것을 맡아서 가지고 있기로 했다. 강의실로 가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A의 가방만이 덩그러니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분명히 A의 가방처럼 보이긴 했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의 가방이면 큰일이어서 실내를 무릅쓰고 가방을 열어 뭔가 이름이 쓰여 있을 만한 것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갑이 들어있던 주머니 안에 지갑과 함께 작은 비닐 주머니에 담긴 반지가 보였다. 어제 B가 모두에게 자랑하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뭐야, 이거 B 반지인가? 이걸 왜 A가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단순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일지도 모르고 혹시나 A가 작정하고 멋대로 빌려다 불제를 받으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지갑 안에 면허증을 확인한 후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나가려 하자 뒤에서 야옹 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창문 근처에 회색 고양이가 있었다. 야옹 하고 한 번 더 운 고양이가 밖으로 폴짝 뛰어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까는 없지 않았나? 고양이. 그리고 여기 4층일 텐데 밖에 나뭇가지 같은 게 있던가? 서둘러 가방을 두고 창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뭇가지가 뻗어있지도 않았고 건물 밖에 고양이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떨어져 죽은 것 같지도 않다. 4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온 나는 A의 가방을 들여다 깜짝 놀랐다. 분명 아까까지는 없었던 심하게 찢긴 상처가 가방에 생긴 것이다. 다시 한번 발 밑에서 야옹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고 그제야 나는 A가 계속 신경 쓰던 그 반지가 내가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등에 소름이 쫙 끼치던 차 또 야옹 하는 소리와 함께 우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구두끈 매듭 몇 부분이 찢겨 나갔다. 물론 고양이는 없었다. 야옹 야옹 야옹. 꽤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왠지 점점 기분 나쁘게 변해가는 것 같았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내 주변을 돌아다니던 울음소리에 어두운 느낌의 사람 목소리가 겹쳐졌다. 뭐 같은 건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에코를 씌운 것 같은 이상한 목소리였다. 경직되어 있던 나는 갑자기 엄청난 기세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재빠르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 뚜루루 하고 발 신음이 울리는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고양이가 발 근처를 맴돌며 울고 있었다. 구두와 가방에서 우지직하는 소리가 들렸고 슬쩍 내려다보니 왠지 책상도 상처가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우직하는 충격과 함께 발목에 고통이 느껴짐과 동시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삐야? 있잖아. 난데 그러니까 A 얘기 들었어? 다행히도 B는 학교에 있었다. 서둘러 A가 다친 이야기를 설명하고 짐을 맡아달라 부탁하니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전화를 끊은 나는 서둘러 A의 가방을 들고 B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향했다. 끊임없이 발 근처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와 함께 중얼중얼하고 죽어버려 라던가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하고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건물을 나오자마자 슉 하고 발 사이를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듦과 동시에 발이 꼬여 엄청난 기세로 굴러서 누군가 세워둔 자전거에 충돌했다. 으아, 잘 됐군. 괜찮아. 만나기로 한 자판기가 있는 곳에서 B가 큰 소리로 말을 걸며 가까이에 다가왔다. 잘 됐군. 손, 그리고 발에서도 피나. B가 서둘러 나에게 손을 빌려주며 짐을 들어주었고 정신 차려보니 고양이 소리와 이상한 여자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역시 발에 난 상처는 자전거에 베인 게 아니라 손톱에 긁힌 상처였다. A의 상처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A 가방 안에 있던 반지는 A가 B에게서 빌린 것이었다. 똑같이 생긴 반지가 너무 갖고 싶다. 가게에다 견본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핑계로 빌렸다고 한다. 그저 내가 가방을 B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A는 아, 그래 하고 대답할 뿐이었고 고양이와 여자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이제야 내가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 이유는 최근 A가 B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B네 집의 이야기와 흰 옷과 신사의 이야기를 듣고 B 안에 있는 것은 그저 B를 지키기만 할 뿐이고 악령 퇴치를 하는 건 아니야. 주변 사람이 악령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재앙이 있어도 B만 무사하다면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을 알고 갑자기 떠올리게 된 것이 이 일이었다. 난 그 뒤 B에게 반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B는 그때 A에게 돌려받은 그 반지를 끼고 있었다. A가 똑같은 반지를 갖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찾았나 봐. 그거 E가 친척 애한테서 골라달래서 산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E에게 반지를 골라준 그 여자애가 E가 학교를 다니던 중에 죽어버린 거구나. E가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말한 것은 분명 이 일이 있고 조금 지났을 때였다.
당시 내가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살아있었을 테니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 일은 B의 손으로 반지가 되돌아가고 B에게 아무런 일도 없는 것으로 정리될 것임에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계속 신경이 쓰여서 어제 다시 A에게 물어보았다. 굉장히 고민하던 A는 역시나 아무 말도 않고 있던 것이 힘들었던 모양이었고 내가 끈질기게 물어대자 결국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친척애가 이 일을 좋아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어디서 저주하는 방법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고양이를 죽여서 본격적으로 저주를 걸 정도로 B가 미웠던 게 아닐까? 헐. 내가 들었던 것은 역시 그 여자의 목소리인 것 같았다. B에게서 반지를 받은 여자에 대해 죽어버려 라고 중얼대며 고양이를 죽였을 당시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A가 걱정하던 것은 B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었다. B 안에 있는 것의 성질을 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A는 동물을 죽이고 형태를 갖춰 행해진 저주의 반사를 걱정하던 것이었다. 나도 잘때쿤도 큰 상처는 없었잖아. 저주 자체에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힘은 없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B에게는 그게 있으니까. B를 타깃으로 바로 날아온 것을 그것이 바로 반사했을 때 가속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 A는 그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아마 당시 A는 반지를 어딘가에 영능력자가 있는 곳에 들고 가서 저주를 벗겨내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A와 이야기를 하고 난 뒤로 조금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혼란스럽다. 내가 B를 불러서 A의 가방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E의 친척 아이는 살지 않았을까? B에게 A의 가방을 맡겨달라고 말했을 때 A가 다시 가져오려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다치는 게 무서워졌기 때문인지는 난 알 수 없다. 어차피 이제 몇 년도 더 지난 일이니까. B는 아무 잘못도 없다. 평범하게 남자친구에게 반지를 받고 기뻐했을 뿐이다. 조금 대범하긴 하지만 좋은 아이고 같은 것을 찾는데 반지를 빌려달라던 A에게 흔쾌히 반지를 빌려줄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다. A도 나도 그저 말려들었을 뿐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진 않았다. 동시에 고양이를 죽이고 저주를 건 여자는 조금 소름 끼치긴 하지만 상대가 B가 아니었다면 죽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A가 복잡한 얼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반복해서 말하던 그 기분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여기까지였네요. 여기까지가 깃들어 사는 것 반지였습니다. 그쵸, 그 저주를 걸었으니까 B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가 죽긴 했겠죠. 근데 이제 B가 너무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건 여자애가 또 죽은 거죠. 어린 사람이면 사촌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이성 사촌한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다. 이런 경우를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가 있죠. B한테 엄청 많은 일이 있었네. 재밌습니다. 바로 다음 괴담 읽어볼게요. 깃들어 사는 것 융합체입니다. 8월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하 각색이 포함된 부분이 있어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편히 봐주세요. 처음 우물 사건 때 썼던 대학 친구 중 하나인 남자 C로부터 연락이 있었다. A에 보인다라는 말을 믿는 놈이었죠, C는. 아무튼 그 C로부터 연락이 있었다. 최근 B가 시간이 생긴 건지 아니면 갑자기 학생 시절이 그리워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 친구들에게 종종 연락을 하기 시작해서 C와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B와 통화를 하고 예전 우물 사건을 떠올리게 되어
직장에서 농담 삼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직장 여직원에게 불려 나가서 그 직원의 아는 남자, 20대 후반 우리와 동년배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녀석의 용건을 요약하자면 위험한 것에 시인 지인이 있는데 스님도 신관도 영능력자도 무리였다. 그 B라는 사람의 힘을 빌리고 싶다. 연락을 해줬으면 한다. 자세히 알려달라. 라는 거였다. C는 우물 사건 외에 아는 것이 없다. 곧 B의 그것의 보호를 받은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가볍게 받아들였고 하는 김에도 그 밖에도 잘 아는 녀석들이 있다며 나와 A를 추천했다고 한다. 나와 A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둘이 함께 C와 그 남자 H라고 하겠음. 아무튼 C와 H를 만났다. 반지대 이야기, 흰 기모노 이야기, B 집의 이야기를 대강 설명하고 B에게 붙어있는 것은 B 본인은 물론 다른 인간도 제어할 수 없으며 또한 악령이나 저주 같은 종류는 튕겨내기만 할 뿐 불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만두는 게 좋다고 전했다. 아무래도 H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았고 A가 B의 사진, 어린 시절 흰 기모노를 입은 그 사진을 보여주니 그 자리에서 바로 표정이 굳어버렸다. 굉장하네 이거. 이 애 진짜로 살아있는 거야? 지금도? 이쪽에 산신님이라는 거 이런 곳한테 당하고도 괜찮단 말이야? 이거라면 정말 희망이 있을지도. H는 마음을 굳힌 모양인지 우리의 그만두라는 말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저 계속 B에게 붙어있는 그것에 대해 질문해 오기 시작했다. A는 주저하긴 했지만 다른 보이는 사람의 의견이 궁금했던 모양인지 전부 설명해 주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나에게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감각적인 단어가 많았고 경도는 이렇게 우지끈할 것 같은 막 춥거나 엇나간 그런 건 없었는데 그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같은 느낌의 이상한 인상을 가진? 정말로? 그럼 비비적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지 침식하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고 이런 느낌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은 끝에 H는 나도 전혀 짐작이 가질 않네 라고 고개를 갸웃대고 있었다. 그 뒤로 한 번 더 정말로 그만두는 게 좋다고 나와 A가 거듭 이야기하며 대화를 끝냈다. 며칠 후 토요일 A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부터 C와 만날 건데 오지 않겠느냐라고 B가 연락해 온 모양이었다. 나온다는 집이 있으니 괜찮다면 A와 B에게도 연락해보라는 C의 말을 듣고 A에게 전화했다나 놀라 서둘러 집을 나와서 A와 합류하고 B가 말해준 집합 장소에 가보니 H가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H는 실실 웃으면서 미안해, B랑 C는 이따 올 거니까 일단 타 라고 말했고 차 안에서 설명을 해주었다. 이 녀석 C에게 부탁해서 B와 연락을 한 후 약속을 잡은 모양이었다. 아는 사람의 집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가보지 않을래? 라고 던지니까 흔쾌히 승낙해줬어. 좋은 남편이더라. 예전 친구들이랑 담력 시험? 그래 마음껏 활개치고 와 라면서 애까지 봐준다니 말이야. 시간 별로 없으니까 서둘러 가야 돼. H의 목적지는 고급 주택가에 있는 벽에 둘러싸인 큰 저택이었다. 차가 멈췄을 때 내 옆에 앉은 A는 새파래진 얼굴을 하고 굳어 있었다. 미안, 그래도 우린 외부인인데다가 출입은 하더라도 손대지 않는 한은 괜찮을 거야. H의 재촉에 마지못해 내린 A는 그 저택을 올려다보고 잔뜩 굳은 얼굴로 H를 보았다. 진심이야? 그렇지. 이 집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 소꿉친구인데 아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어.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을 구한다고는 해도 그저 주변에 흩어지기만 할 뿐일 텐데. 나도 그 생각은 했어. 그렇다면 나갈 수 없는 장소에 가둬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말이야.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문이 열렸고 안에서 중년 여성이 나와 우리들을 불러들였다.
어서 오세요 하고 들여보내진 방에 있는 남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경직하고 말았다. 벽을 보고선 옆 얼굴은 흰자위를 드러낸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희죽 웃고 있는 것 같은, 어딘가가 고장난 것 같은 모습으로 중얼중얼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그 눈빛이 진심으로 무서웠다. 사실 이게 우리 집에 나오는 악령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분명 믿었을 것이다. 나도 망연자실하게 있긴 했지만 A는 얼굴이 완전히 새파래져 있었다. 본체는 어디 있어? A가 물으니 H는 조금 지친 듯 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웃어 보이며 그게 제일 어렵단 말이지. 잘 모르겠어. 정신 차려보니 버려진 거라. 나중에 두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집 아들, 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집 아들에게 들러붙은 것은 뭔가 복수의 여러 명의 인간의 영이 원념을 기초로 융합한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한다. 상태부터 보자면 이것은 오랫동안 생물이 아닌 물건에 씌인 것과 비슷한 상태로 본체라고 해야 할까, 매개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이 아이에게 씌이기 전에 있던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재령을 할 때 단서, 토대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재령에 단서가 없었고 영능력자에게도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H의 대답을 들은 A는 재차 두려운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 괜찮은 거야? 무슨 짓을 하진 않았어? 직전까지 간 적은 있다라고 해야 하나? 지금은 일단 직전에 와준 사람이 몸에서 떨어뜨려 놓고 억누르고 있긴 해. 이런 느낌의 무서운 대화를 하던 도중 밖에서 찻소리가 들렸다. C가 B를 태우고 온 모양이었는데 예상대로랄까 우려했던 대로랄까 B는 차 안에서 진작에 수면 중이었다. 또 유명한 탐정처럼 숙면 모드에 들어갔네요. H가 C로부터 B를 받아다 안고 방 안쪽에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눕혀두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뒤에서 그 집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숙면 중인 B와 텅 빈 눈을 한 아이를 남겨둔 채 우리들은 방을 나왔다. 생각해보면 자고 있는 기혼 여성과 정신이 이상한 남자를 한 방에 들여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왠지 그때는 H의 주저없이 일을 척척 진행해 나가는 태도와 B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하다는 듯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 문을 닫은 후 H가 문을 등진 채 복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A가 나에게 달라붙어 왔고 사모님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로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엄청난 파괴의 음이 울려 퍼졌다. 벽이나 기둥이 부서지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굉음과 함께 쨍그랑 파치직 하고 유리인지 찻장이 깨지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놀라서 굳어 있었고 H는 흔들리는 문을 등으로 누르며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C도 H에게 뭔가 들은 건지 안절부절 못하긴 했지만 그다지 당황한 눈치는 아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고 드디어 안에서 들리던 소리가 작아지고 뜸해지기 시작했을 때 안에서 누군가가 흔드는 듯이 문이 덜컹덜컹 흔들렸고 날카로운 날카롭고 다급한 절박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구해줘, 부탁이야. 도와줘, 열어줘. 빨리 문 좀 열어줘, 제발. A가 고개를 들고 H를 바라보며 있잖아,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나가게 해주자. 여기서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이봐, 아까 그 사람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 아니야? 라고 거들었지만 H는 우리들을 노려보며 아직이야 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다시 시간이 흘러 안에서는 완전히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드디어 H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아는 H가 B를 눕히고 아이를 데려다 놓고서 나왔을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부서진 것도 옮겨진 것도 없이 그저 B가 방 가운데서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을 뿐
그 파괴음을 냈을 것이라 추측할 만한 흔적은 단 하나도 없이, 그리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던 아이에게 H가 빠르게 다가갔다. 이봐 아이, 나 알아보겠나? H! 제대로 보니 아이는 평정을 잃은 상태였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 확실히 멀쩡한 모습으로 H를 붙잡았다. H, 괴물이 있었어. 진짜야. 나에게 괴물이 덮쳐와서 날 죽이려고. 그래. 다소 안심한 H가 토닥토닥하고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주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A의 몸이 기우뚱하고 옆으로 기우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놀라서 붙잡는 나에게 H가 미안. 거실에 데려가 주겠어? 여기 있는 건 힘들 테니까 라고 말했다. C와 함께 A를 데리고 복도로 가면서 그때 되어서야 알아챘다. 아까 H와 이야기하던 아이의 목소리. 그것은 파괴음이 멈추기 전에 방 한가운데서 들린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그 후 A가 정신을 차리고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잠든 B를 A의 집으로 옮겨두고 A가 B의 남편분을 불러다 B를 돌려보냈다. 이상한 쪽으로 의심받고 싶지 않아서 나도 H도 C도 남자는 전원 밖으로 나갔다. B의 남편분은 수상히 생각하는 기색도 없이 폭풍 수면 중인 부인을 데리고 갔다. 또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아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수면 장애라고 하나요? 갑자기 잠들어서 눈을 뜨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 어머니께 어렸을 적부터 자주 그랬다고 듣긴 했지만 결혼한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도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가스든 뭐든 위험한 건 반드시 잠들기 전에 꺼두기도 하고 아이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 데다 쓰러지는 것도 아니니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신경 쓰이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A가 말하길 가스나 불 같은 건 분명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B가 굳이 끄지 않더라도 분명 그게 어떻게든 할 거니까. 아이가 있을 땐 잠들지 않는다는 건 의외네. B가 아이를 가진 이후 위험한 장소에 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지도 않게 된 걸까? H가 말하길 아무래도 애를 방치해두고 숙면하려는 걸 B씨의 잠재의식이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B씨의 의식과 완전히 관계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 무의식까지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면 잠재울 리가 없다고도 생각하고 B씨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려나? 아이를 맡겨둔다든지 가족이 함께가 아니라면 싸울 수 없다는 불편한 상황에서 그냥 잠깐 빌리는 정도라면 진작에 옮겨갔을걸?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대해서도 보이는 사람인 두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이 부분은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일치했다. 융합한 인간의 영들 중 하나가 소멸의 위기를 앞두고 자아를 찾게 되었다. 라고 한다. 그 방은 사전에 H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연출, 지식 전부를 써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 부탁해서 몇 중이고 영적으로 폐쇄를 해 놓았다나?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B에게 붙어있는 그것과 I에게 붙어있던 것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상처 입히는 초근접거리에 있는 상황이 되어 형용하기 어려운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결과는 역시나 B의 그것의 승리였다. 도와줘, 열어줘 라고 외치고 있던 것은 도망칠 곳 없는 감옥 안에서 B의 그것과 싸우며 두 번째 죽음의 공포를 맛보던 누군가의 영이었다고. 충격이었다. 산 몸도 아니고 성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는 생생했다. 그리고 A가 쓰러진 이유는 영적인 비유로 하자면 피가 낭자한 참살 현장을, 그러니까 완전히 살인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영들이 어떻게 되었나라는 질문에는 둘 다 대답해주지 않았고
나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 B의 그것이 불제나 정령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까. 이야기는 대강 이것으로 끝입니다. B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콧노래를 하며 아침 식사와 남편의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정신과의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달리 대화가 가능해서 치료 효과가 확실히 보이고 있다며 아이의 어머니께서 크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C는 H에게서 뭘 들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 B와는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융합한 복수의 인간의 영, 이것이 제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싫은 부분입니다만 대략 반세기 이상 전이지만 100년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전원 양손의 손톱이 뽑혀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이상은 A도 H도 설명해 주지 않기도 했고 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한 누구였든 알게 되면 기분만 나빠질 뿐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재밌네요. 깃들어 사는 것 융합체라는 거였고요. 융합체면 웬만하면 강력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융합체도 그냥 이겨버리는 B의 그것은 진짜 세네요. 거의 먼치킨 물인데 원펀맨 느낌이에요 지금. 엑소시스트 원펀맨? 이거 재밌는데? 일본 만화 이런 거 있을 법한데 재밌는데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깃들어 사는 것 저주받은 컴팩트입니다. 컴팩트가 뭘까요? 이거 거울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일이 너무 바빠 니찬을 좀 멀리하게 됐는데 시간이 생겨서 투고합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니 이제 꽤 예전 일이 됐네요. 바로 전에 쓴 원형 덩어리에 신 남자 I 일로 알게 된 내 인생 두 번째 아마도 정말로 보이는 사람 H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B가 A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모양이다. 생각해보면 A는 학생 때부터 B를 라고 해야 할까? B에게 들러붙어 있는 것을 피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B는 A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작년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A와 B가 엮인 탓에 이대로 친구 관계를 부활시키고 싶은 게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생각한다. A는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전에 있던 일로 약점이 잡히기도 해서 오케이 하긴 했지만 B와 단둘이 있게 되는 게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는지 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약점이란 원형 덩어리에 씌인 남자 I 집에 숙면 중인 B를 데려다 놓는 단계에서 반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다. A가 말하길 요전 일은 정말로 엄청났다고 했다. 우물대에는 도망가면 끝이었지만 그때는 H씨가 도주로를 맡고 있었으니까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 혹시 B에 그게 진다면 B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싶어서 엄청 무서웠거든. 라면서 당일 B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만났을 때는 A는 진작에 기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가니 B가 이거 봐라 하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보였다. 컴팩트라고 해야 하나? 둥글고 평평한 것이 뭐 2개 붙어 있고 내측 양면 모두 거울인 물건이었다. 왠지 옛날 물건 같다. 금속 같은 질감에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었다. 옆에 앉아있는 A는 또 얼굴이 굳어있다. 앤티크하지? 요전에 그 뭐야 담력 시험 날에 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잠들어 버렸었잖아. A랑 잘때쿤이 남편한테 연락해준 날. B는 그 뒤 C를 불러내서 담력 시험 스팟을 알려준 사람으로서 H를 만나게 된 것 같았다. H씨 이상한 장소에 가버린 탓에 쓰러진 거 아니냐면서 사과하더라고. 그래서 사죄의 의미로 이걸 주셨어. 꽤 좋은 물건이라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싼 물건은 아닌 것 같아서 답례로 과자라도 보낼까 하는데 말이야. H씨가 뭔가를 줬구나. 좀 불안한데. 적당히 둘러대 B를 돌려보낸 후 A가 바로 H에게 연락하여 며칠 뒤에 만나게 되었다.
H는 우리가 B와 만났다는 말을 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던 모양이었다. A가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라며 화를 내자 H는 흥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아? 풀 수가 없더라고 그거. 저주받은 방과 같이 저주받은 물건도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아니 반지 일로 진작 알고 있던 것 같은 기분도 들지만 골동품이나 중고품에 드물게 그런 종류의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역시 무섭다. 이 콤팩트는 확실히 물건 자체는 상당히 좋았지만 H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돈을 줄 테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져가 달라며 울면서 받은 물건이라고. 에? 이걸 B한테 왜 줘, H가? 미친 거 아냐? 전 이야기의 원령 덩어리의 시인 남자 I를 위해 H가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을 적 H가 보이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이곳저곳에 퍼뜨린 탓에 불제를 해달라며 묘한 물건을 들고 오는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한다. H는 아무것도 시인 게 아닐 때는 그것을 알려주거나 가끔 나타나는 진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용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값 나가는 물건 중 자기 힘으로 처리한 것은 인수를 받고 그리고 판매를 했다. 복납으로 끝날 물건은 처리 방법을 알려주어 조금씩 돈을 벌었다나. 물론 목숨은 아까우니까 내 능력 바뀐 건 거절했지. 저 거울은 말이야 내 판단이 틀렸던 거야. 어차피 거울 밖으로는 나오지도 못할 테니까. 최악의 경우 본체 째로 내던져두면 끝나는 일이라 부담도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물렀어. 그래서 B씨한테 넘겨줘 버렸어. H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H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콤팩트는 주인의 부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버리려고 할 때마다 꼭 방해하는 게 있어서 아무리 버리려 해도 버릴 수가 없다고 한다. 씌어있는 것은 H의 능력 밖의 존재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엔 양심이 찔려서 상당히 다루기 곤란했던 물건이었다나. 본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는 놈인데다 B씨의 그것과 싸울 레벨도 아니니 문제없음. B씨는 잠들지도 않았잖아. B가 문제의 컴팩트를 당분간 애용해준다면 점점 무뎌지고 낡아서 그리고 닳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H의 주장이었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A로부터 저에게 다시 연락이 오게 된 것은 확실히 5월 하순쯤 B가 컴팩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고. H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렇게 여유가 넘치던 H가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저까지 거기에 말려들게 되어 세 사람이서 다음 소유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A가 B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친구, 우리와 그 면이 없는 친구에게 보여주자 아주 좋은 물건이라며 부러워했고 잠깐 빌려달라길래 빌려줬더니 돌려주지 않는다고. 휴대폰으로 연락도 해보고 메일을 보내봐도 답장이 없어 라고 말할 때 A의 표정을 보고 오해를 했는지 B는 선물 받은 물건인데 미안해 라며 위기소침해 있었다고 합니다. A가 무리해서 B에게 얻어낸 이름 외의 정보에 의지해서 우리가 B 친구의 집을 찾아냈을 때 B 친구는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라는 이유로 집에 없었습니다. 남편분만 집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부인분의 콤팩트라고 말하니 어두운 얼굴로 나와 말없이 물건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양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던 그의 오른쪽 소매부리에 언뜻 손목보다 조금 윗부분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물건을 받고 B 친구 집을 나와서 저는 A와 H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입자국이었다고 두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하 그 뒤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부인분의 입자국이었지 그거? 그렇겠지. 저질러 버렸네. 역시나 H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HC 때문이야. HC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저주받은 컴팩트라고 말했으니까 B씨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기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비싼 물건이라면 도둑 맞을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A의 가시돋친 어조에 H는 입을 다물어 버렸고 불편한 분위기에서 우리들은 H와 헤어졌습니다. 문제의 컴팩트는 H가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A 말에 위하면 문제의 컴팩트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B가 애용하던 몇 개월 사이에 점점 닳아 없어진 모양으로 최후의 발버둥이라고 해야 할까, 단말마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을 B 친구가 받아버렸다고 생각한다고. 그 뒤 내가 6월에 H와 술을 마시던 때에 I 사건 이후 어쩌다 보니 친해졌다고 합니다. H와 술을 마시던 때 들은 이야기로는 완전히 깨끗해진 문제의 컴팩트를 판 금액에 돈을 더 얹어서 그 B 친구 여성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래야 뒤탈이 없지 않을까? 송금천은 자신이 스스로 조사한 모양으로 항상 태평해 보이던 이 녀석도 그 사건은 충격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컴팩트에 씌어있던 것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한 이야기, B가 컴팩트를 분실하기 전 A가 B를 불러냈을 때 살짝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H가 본 바로는 4발 달린 포유류에 곤충의 날개가 붙어있는 그런 생물이 들러붙어 있었다고. A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붕붕 붕 하고 등 뒤에서 서늘한 날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채가 포유류의 발음이 어렵네. 포유류의 벌레 날개라니? 그게 뭐야? 2차원에서 온 생물 같은 건가? 라고 물으니 A와 H가 꼭 노린 듯한 타이밍으로 무시해버린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는 입을 다물어 버렸지만 H는 하하하 하고 억지로 웃어 보이며 인간이 원한이나 저주만으로 정신의 형태까지 변형되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게 참 무섭지 정말로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는 징그러운 것을 볼 힘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깃들어 사는 것 저주받은 컴팩트였습니다. H가 조심성이 없네. ENTP 느낌이다. H는 ENTP네요. 남에게 줄 거도 생각하고 애초에 안 줬어야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B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재밌네요. 예. 자, 다음 거 바로 가볼까요? 다음 깃들어 사는 것은 이제 모방입니다. 마지막 이야기고요. 이거 재밌게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4스케짜리 있네? 이게 왜 있지? 모방. 또 시간이 난 김에 요전에 있던 일을 정리해서 기분 전환 삼아 투고합니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H가 그때 컴팩트 일로 넌더리를 낼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보인다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씩 돈을 벌고 있는 모양인데 그 녀석이 용돈벌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H는 항상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라며 녀석과 얽히게 되는 것을 대체적으로 불쾌하게 여기는 A가 불만보다도 흥미 위주로 시시콜콜 들어준 무섭다기보다 신기한 사례입니다. 컴팩트 일 투고한 이후 몇 개월이 지났을 때 H로부터 연락이 와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가게 된 장소가 꽤 이상한 장소였다. 조금 거리가 있는 도시의 거리 외곽에 숲이 있는 것처럼 나무가 있었는데 그 안쪽이었다. 이봐 라고 생각하며 지시받은 대로 자갈이 깔린 길로 들어가 보니 안에 뭔가 낡은 비석 같은 것이 있었다. 비석 옆에서 기다리던 H에게 야 임마 라고 하니 녀석은 괜찮아 있긴 한데 별거 아닌 놈이니까 라고 짓거리며 껄껄껄 웃어댔다.
그래, 그럼 얼른 튀어나와서 마시러 가자고 라고 내가 말하자마자 H의 휴대폰이 울려서 그놈이 전화를 받았다. 네, 네, 제이, 잘돼야 왔어. 아, 여기. H가 전화를 끊고 자갈길을 걸어온 B에게 손을 들어 보였다. 야호, 잘됐군. 마주 손을 들어 보이면서 들어오는 B의 모습.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투. 수고. B씨, 편의점 가는 길에 헤매진 않았어? 조금 옆길이랑 착각했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올 때도 착각해가지고 고생했어요. 대답한 B가 편의점 비닐봉투 내용물, 잡지나 차라던가 껌 같은 뭔가 자질구레한 것들을 내려놓은 가방 안에 채우기 시작한다. 응? 그 틈에 내가 H를 바라보니 H가 작은 목소리로 조근조근 소곤소곤 설명해 주었다. 부탁받은 일인데 말만 들어서는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B씨를 불러뒀어. 준비가 지나쳤던 것 같지만 H 진짜 싸패네 싸패. 그렇게 말하고 만나는 날짜와 장소를 지정한 건 H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기혼 여성 B를 1대1로 불러낼 만한 사이도 아니어서 나를 핑계거리로 써먹은 모양이었다. 아마 C는 싫어했을 것이다. 원령 덩어리의 C인 남자 아이 사건 이래에 B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 그러네. C는 아예 손절을 쳤네, B랑. 기막혀 하는 날 신경 쓰지도 않고 H는 계속 이어서 말했다. 잘때쿤과 B씨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 오늘 같이 마셔도 노상관? 1차에서 B씨 집에 보내고 다른 곳에 마시러 가는 것도 괜찮아. 1차는 내가 쏠게. 뭐 B랑 같이 있어도 뭐 전혀 신경 안 쓰이니까 3명이서도 괜찮지 않아? 뭐 그렇게 해서 그대로 어디 가서 마실지 이야기를 하던 도중 또 H의 휴대폰이 울렸다. 휴대폰을 본 H는 나와 B에게 말했다. 아, 미안. 조금만 기다려주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B는 제이군도 있고 괜찮아. 수다나 떨고 있지 뭐. 막 이래. 뭐 하고 태평하게 대답을 했고 H는 나에게만 살짝 이 근처는 B씨가 있으면 가까이 오지도 못할 녀석들 뿐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한 후 저녁눈이 비치기 시작한 나무숲 사이로 사라졌다. 그래서 B와 슬슬 학생 시절 이야기 같은 걸 떠들고 있는데 몇 분도 채 되지 않아서 어이 잘때쿤 하고 H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왠지 묘하게 서두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뭐야 빨리 왔네? 아 잠깐 이쪽으로 와봐. 조금 뒤 길이 아닌 옆 숲에서 나타난 H는 머리에는 거미줄이 어깨에는 잎사귀가 잔뜩 붙어 있었었는데 이상하게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H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묻자 B도 H씨 좀 이상하네. H씨? 하고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만 H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기세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팔을 꽉 잡고선 꽤 강한 힘으로 당기며 오라고 라고 말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나는 왠지 모르게 팔을 당기는 힘에 저항을 했고 서로 당기는 듯한 상황이 되었을 때 B가 비집고 들어오듯 가까이 다가와 H씨 무슨 일이에요? 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질겁하듯 엄청난 기세로 방향을 바꾼 H가 팟 하고 나를 놓아주는가 싶더니 B의 멱살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때렸다. 빠직 하고 주먹으로 여자의 얼굴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B. 너무 놀란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H를 보고만 있었다. 다시 B를 일으켜 이 연발 펀치를 먹이려는 H를 이제야 움직이게 된 내가 말렸다. B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멈출 새도 없이 야 도와주세요 같이 소리를 지르며 숲속으로 도망쳤다. 같이
당황해서 따라가려는 내 어깨를 잡은 H를 봤는데 그 표정을 보고 솔직히 쫄았다. 이 사람 진짜 H 맞아? 라고 생각한 내 귀에 A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이군, 잘때쿤, H씨 괜찮아? 아 괜찮아, 지금 퇴치했어. H가 경직된 듯한 큰 목소리로 대답한다. 자 H, 자 잘때쿤, 맞아, 물 좀. 자 잘때쿤. 드디어 조금 표정을 누그러뜨린 H는 휴대폰을 내 귀에 들이댔다. 잘때쿤, 이제 없는 거야? 가짜 B? 뭐라고? 생각 없이 대답한 나에게 A는 줄줄이 설명을 해주었다. 아까까지 나와 함께 H를 기다리며 대학 시절 이야기 같은 걸 하고 H에게 얻어맞아서 도망친 B는 B가 아니다라고. H는 사고가 완전히 정지한 나를 끌고 숲에서 일반 도로로 나와서 한참을 걷다가 편의점을 발견해 그쪽을 향했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주차장에는 휴대폰을 만지작대는 B가 있었다. 잘때쿤, H씨. 기세 좋게 말을 걸어오는 B의 얼굴에는 맞은 듯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약속 장소로 가렸는데 도중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거든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전파가 안 잡히나 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전파가 잘 안 잡힌 데다가 잘때쿤도 와서 이쪽으로 온 거야. 문자나 안 왔네. 간신히 웃어 보인 H와 아직 사고 정지 상태인 내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B예요. 미안해요. 편의점에는 도착했는데 그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못 찾아서요.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제이군이 도착하면, 그러니까 잘때쿤이 도착하면 편의점으로 와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휴대전화에 문자가 온 거죠. 도착한 문자를 읽고 나서야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날 방치하고 H와 B는 또 어디서 술을 마실지를 정하고 있었다. 장소를 정하고 바로 전화해서 예약을 한 두 사람에게 끌려가서 우선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떤 후 일단락한 뒤에 재빨리 가게를 나온 후 주부인데다가 아이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슬슬 파할까? 라고 H가 B를 구슬려 해산했고 나는 반은 혼란에 빠진 상태로 귀가를 했다. 며칠 뒤 H에게 연락을 해서 A까지 세 사람이서 만나 드디어 나는 사정을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분신이라고 해야 할까?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나오는 장소야. 제한 같은 게 있진 않는지 조사해줘. 라는 의뢰를 받고 그걸 본 사람과 직접 만난 H씨는 어째선지 적의 기운이나 힘이 읽을 수 없는 것이 걱정이 되어 모험 삼아 B를 부르기로 해서 그 구실로 나와 술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아무튼 기운을 탐색하기 위해 혼자서 현지에 들어간 H는 상대의 기운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약해서 완전히 맥이 빠졌다고 합니다. 확실히 영적인 것은 있지만 연대에 비해 너무나도 형편없었다고. 상담자와 만났음에도 그 기운을 읽을 수 없던 것은 그게 너무나도 형편없다 못해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납득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분신 같은 걸 보이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녀석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신경 쓸 필요는 없음. 이것이 당초 H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별거 아니었어. 괜히 손해만 봤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B가 만나기로 한 장소였던 비석 앞까지 와서 둘이서 나를 기다리는데 최악의 사태까지 상정해서 만나는 시간을 조정해둔 탓에 너무 한가하다 못해 시간이 아까웠다고. 위험한 게 있으면 B에 그것을 써서
B 본인이 눈치채지 않도록 해서 상황을 정리하자라고 계산을 했다고도 합니다. 싸패야 싸패. 마침 B가 껌이 필요하대서 편의점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어 보냈고 혼자 남아 기척은 있지만 모습은 없는 그런 형편없는 기운을 느끼는 그런 걸 즐기는 정도로 탐색하고 있던 차 내가 도착, 이어서 B 기유한. 그때는 정말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 그것도 있었고 H도 A도 보이는 사람은 모두 사람을 봤을 때 외견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척이나 시인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B는 완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B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있었다고. 의심을 할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는데 그저 한 가지 위화감이 느껴졌던 것은 확실히 보이는 그것의 기운이 이상하게 약하다고 해야 할까? 옅었다는 것. 기운의 질은 같았어서 B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운이 약해지는 건가 하고 해석해서 무시한 모양이었지만 일 전화로 비석에서 벗어난 뒤에도 역시 신경이 쓰였다고. 뭐지? 그 보이는데도 약하다고 해야 할까? 옅다고 해야 하나? 얄팍하다고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한마디. 종이 인형 같은 기운이야. 아니, 들어가면 겉모습만이 껍데기처럼 남는 것일지도 라고 생각을 해봐도 위화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남기고 본체가 안으로 들어간다니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그런 위장 같은 것과 제일 연이 없는 것 같은 자기 힘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 같은 존재가 B의 그것일 텐데. 점점 의심이 커지기 시작해서 전화를 끊고 다시 돌아가 살짝 B의 사진을 찍어다 A에게 보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바로 A에게서 답장이 날아왔고 B의 그게 아니야. 전혀 달라. 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몸으로 들어가며 형태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때도 기운은 잔향처럼 B를 감싸고 있다. 약해지지 않는다. 라면서. 그 답장을 받은 H는 순식간에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가짜인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B가 본인일 리가 절대로 없다.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감쪽같이 닮았다고 해도 B체로 가짜일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의 가짜를 짊어진 평소의 B라는 건 보이는 사람의 시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를 애태우고 A도 놀란 사실. 그것은 비석에 있던 것이 기운이나 시인 것을 모사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말에 따르면 타인의 목소리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흔히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따라할 정도의 것이라면 본인의 기운이나 빙의한 영까지는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환상이든 둔갑이든 보이는 사람에게는 의문의 여지도 없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것은 본인의 기운이나 오라, 오라 같은 것이나 배후의 영의 기운까지 포함해서 카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두 사람 모두 듣는 것, 보는 것 모두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B의 그것도 특수하게 드문 것이니 역시 완전히 카피할 수는 없었던 거겠지. 그렇다고는 해도 저 정도인 거라고. 보통 사람이라면 수호령까지 완전히 카피할 가능성이 높아. H씨가 속을 정도였으니 뭘까 그거. 약하다는 것도 위장인 거 아니에요? A의 질문에 H가 손짓 발짓을 다해 설명한 시점에서는 A의 견해도 그건 확실히 그러네. 별거 아닌 수준이네요. 라는 정도였다. 그리고 대단하다. 그 기운이 형편없다 해도 B의 그것을 따라할 정도면 대단하네. 전문가네. 그 형편없는 기운이 B를 모방해서 뭘 하고 싶었는지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때 H는 나를 덮치려는 줄로만 알고 당황한 모양이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인간 한 명을 이래저래 조종할 만한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조사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라는 말만
라는 말을 한 이유는 그날 H에게 전력으로 얻어맞은 존재에게 뭔가가 있던 것인지 그 이래로 그때 그 형편없는 기운의 주인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 비석을 방문한 H는 없어져 버렸어 라고 큰 웃음이 아니라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A도 동의한 데다 그 의뢰는 아무래도 이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끝난 모양입니다. 혼란 그리고 풀파워 상태의 H에게 얻어맞고 사라지거나 도망친 게 아닌가 하는 게 A의 의견입니다. 또 H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것 이외에 특별히 느낀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저였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한 가지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석의 옆에서 B라고 생각한 무언가와 한참 수다를 떤 기억이 있는데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떠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이야기를 했다 라고 말한 대로 애매한 기억만이 남아서 몇 학년 때의 일인지 어떤 일을 이야기했는지 전혀 떠오르질 않습니다. 술집에서 진짜 B와 이야기한 것들은 내가 들떠있던 것과 상관없이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H와 A에게 이야기하니 다시 어려운 얼굴로 그렇다는 건 환각계는 아닌 것 같네. 변신해서 H씨를 속일 정도로 완전히 똑같았다고? 하고 둘이서 고개를 갸웃대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결말이 없네. 긴데비의 흐지부지한 결말이지만 이상입니다. 아하. 야, 여기까지였고 8편이 있는데 9편 이후에 시리즈는 이제 안 올라온다고 합니다.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깃들어 사는 것 모방이었고 깃들어 사는 것 시리즈를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저도 같이 처음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밌는데요. 되게 뭐랄까 거침없이 하이킥처럼 옴니버스 형식으로 캐릭터가 딱 잡혀있고 그걸 가지고 에피소드를 하나하나씩 주니까 호흡도 막 길지도 않고 필력도 좋고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게 오늘 뭐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지 말을 많이 더듬었는데 감안을 해주시고 아무튼 깃들어 사는 것 시리즈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